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의 날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한미 동맹과 한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전의 날입니다. 두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 차이가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넓은 정보의 바다를 잠수함처럼 깊이 들어간다. 군의 모든 것을 전하는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은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죠. 정말 누가 될지 예측 불허한 상황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두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이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후보에 대한 성향과 우리 외교 안보 전망에 대해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969년대 닉슨 독트린 선언하고 하면서 미군 철수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사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안 올려주면 미군 철수할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죠. 트럼프가 되면은 또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 할 것이다. 안 올려주면 또 미군 철수한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을 변화시킨다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는 미군 철수하면은 일단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철수비, 그다음에 그 사람들 28,500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도 생계가 있는 건데 미국이 들어오면 어디다 배치할 것이며 왜 쓸데없는 병력을 다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의회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의의가 엄청 세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걸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 때 하도 미군 철수한다 하니까 의회에서 국방 수권법을 만들어가지고 28,500명 이하 줄이려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돼도 한미 동맹을 변화시키는 이런 건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의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략자산 이런 걸 수시로 전개하고 연합훈련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 올려야 된다. 이거 예를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국방비 매년 상승률을 고려해 올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이 갑자기 500%를 올려다면 사람이 뒤로 자빠지는 거죠. 이게 무슨 동맹이야, 장사꾼이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격에 안 맞는 아주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매년 1조 원 가까이 이제 지불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현금성이에요, 현금성.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잖아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기지도 우리가 지어줬고 마련해줬고 그다음에 세금 면제해 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땅 빌려주는 거 이런 것까지 하면은 최소한 3조 5천억 정도 들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한국은 말이야 잘 사는 나라가 왜 미국을 벗겨먹으려고만 해? 방위비 더 내 그랬다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국방 수권법을 만들어서 25,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해왔던 행적을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트럼프 정부 때는 남북회담을 4.27 정상회담, 남북 4.27 정상회담 9.15 평양선언 이렇게 하면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깨지면서 비핵화 회담 깨지면서 다시 경색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런 계기로 해서 한때는 한국, 미국, 북한 정상이 휴전선에서 한 번에 모여서 한 건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어요. 이 정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는 막 이랬다 저랬다 본인이
다 그냥 설치고 다니면서 자기가 다 어떤 때는 북한하고 친구라고 어떤 때는 뭐 로켓맨이라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말싸움하고 뭐 늑다리 뭐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계속 대화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를 지속하는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면은 기존의 전 민주당 전통적인 정책은 다자유교예요, 다자유교.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여하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룰에 따르라 이렇게 다자유를 압박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쓸 건데 지금 북한으로서는 뭐 수혜에다가 그다음에 내부 동요도 많아요. 젊은 사람 MZ 세대가 들고 일어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내부 단속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현 상태가 유지된다 하면 사실 바이든 정부 때는 거의 북한하고 대화가 단절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또 그 한미일 대동 단결해야 된다. 이 정책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 2027년 뭐 대만을 점령한다.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게 다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미일이 대동 단결해서 그걸 물리쳐야 된다. 이런 요구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해온 걸 보면은 북한을 거의 무시한 정책, 무시. 뭐라고 해도 뭐 대꾸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일 관계만 계속 더 나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데 사실 국민 정서로 볼 땐 그렇지만은 미국이 자꾸 이렇게 압력을 하면은 우리가 뭐 미국에 많은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치권들의 부담인데 제가 볼 땐 해리스가 되면은 대북 정책보다 한일 관계를 더 부각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트럼프가 되면은 그래도 좀 복잡하고 막 정신없지만은 그래도 남북 대화는 이렇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시절에는 지금 거의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리스는 그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막연하다, 남북관계는. 그러나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는 것은 좀 더 유화적인 면으로 다자간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노력은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트럼프가 되면은 핵 무장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위비 분담 물려주면 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군 철수를 하면은 우리는 핵무장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는 당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트리거를 작동한 거예요. 핵무장 여론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핵무장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들끓고 있다고. 그러나 트럼프가 돼도 그 핵무장을 용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미국은 의회 기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시도를 하면은 이제 이 협상이 이루어지겠지. 의회와 행정부 간에. 민주당의 전통은 비확산이 1번이 1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IAEA와 NPT를 만들어가지고 확산을 못하게 해놨는데 그거를 번복할 수 없는 게 미국의 가장 큰 그 명분이에요, 명분.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뭐 못하게 하는데 지금 자꾸 한국이 핵무장 하면은 일본도 한다고 할 것이고 뭐 대만도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럴 거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계속 누른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다 해줄게. 뭐 핵 확장 억제 해준다면 왜 못 믿어? 해리스가 되면은 핵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핵무장 논리를 일체 불허할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가 다소 핵무장한 데는 유리하지만은 트럼프도 결국에는 핵무장을 쉽게 용인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현 정부에서도 트럼프 대비 그다음에 해리스 대비해서 태스크포스를 다 만들어서 지금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대요.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기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외교, 안보,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말 우리만의 카드를 가지고 결코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인데 끌려만 다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이제는 한국 주도로 해서 남북관계를 복원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왜냐? 우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인도적 지원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는 끊기면 안 된다. 전쟁 시에도 뭐 다 책사 보내잖아요. 대화는 한다고, 물밑작전 한다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누가 됐든 간에 좌우간 뭐 자기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다자간 경제 위기를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미국이 유리하게 했어요. 중국은 거기에 뒤질세라 하고 또 우리한테 영향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우리도 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짬짬하게 돼가지고 우리를 그냥 무시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도 주관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트럼프 정부 시절, 바이든 정부 시절의 그 정치적인 그 행적을 보고 우리가 향후 어떻게 우리 미국 대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거. 그러나 너무 미국의 정책에 끌려다닌다. 여기에 대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관계, 한미동맹, 특히 경제 이런 분야가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유리한 점, 국익에 합당하게 끌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